네, 안녕하세요. 올해 서연고 구술 면접 수업 설명회를 맡은 이태재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뭐 기말고사 직전이어가지고 또이 시기가 설명회가 필요한 시기긴 한데 아무래도 좀 많이 움직이시기는 좀 어려운 시기여가지고 좀 적은 인원으로 진행을 하게 됐는데 그래도 이제 그 의외로 이제 입시에 대해서 뭐 서울대를 간다, 뭐 이런 서연고를 간다, 이 정도 하고 여러 가지 들은 얘기들은 있으시긴 하겠지만 이제 뭐 올해 많이 변한 것들도 있다는 거 아마 아실 건데 그런 부분들 좀 짚어보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고 특히 이제 변화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하고 거의 유사하고 뭐 여기 이제 제가 입시 전반을 좀 설명드리다 보니까 뭐 시에만 뭐 논술이나 이런 얘기도 좀 넣어놓긴 했습니다. 저는 이태재라고 하고 이제 이 DNA 입시연구소에서 인문 구술 수업을 맡고 있고 그 외에도 이제 학생부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입시 전반에 대해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해온 것들에서 이제 변화는 없고, 우리가 이제 스카이 구슬이라고 하면 뒤쪽에 구슬 부분을 좀 나눠가지고 다시 모아놓긴 했습니다만, 우리가 일반 전형을 보게 되면은 대시문을 기반으로 해서 구슬 면접을 보게 되는 거고, 학교당 2명, 기회균형이나 이런 걸 뺀다라고 하면은 직윤에서 보통 학교마다 그 직윤을 분배하는 기준은 다르긴 합니다만 학교당 2명을 제외한다라고 하면 서울대를 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2명을 제외하면은 우리가 이제 일반 전형을 통해서 서울대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이제 배수가 좀 적습니다. 2배. 2배수를 통과를 해야만이 우리가 면접 단계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걸 일단 체크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수능 최저가 직윤에는 있지만 일반 전형은 일단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정시까지 생각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2023학년도 이후부터는 이제 교과 평가가 정시에 이제 일부 포함된다라는 정도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연대가 이제 연대하고 고대에서 상당한 변화들이 있는데 연대에서 이제 우리 재심문 구술 중에서 이제 교과 전형이긴 했지만 사실상 상당히 의미가 컸던 추천형이 이제 면접을 폐지를 했습니다. 추천형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1차가 교과 평가가 되기 때문에 뭐 성적이 뭐 최상위권이 아니면 뭐 생각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긴 하지만 작년 재작년 합격생들을 본다라고 하면 전략적으로 선택을 해가지고 사실 2등급 전후 학생들이 의외로 많이 붙었어요. 그 추천형이 그 5배수가 1차를 5배수를 뽑았었는데 아무래도 교과 전형이다 보니까 5배수를 실제로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가 다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경영 같은 데서 사실상 2등급 일반고에서 2등급 정도 학생이 1차는 무조건 붙으니까 면접을 아주 잘 봐가지고 붙는 케이스들이 있었는데 사실 올해 폐지가 됐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그런 전략을 좀 노려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학종이라고 하면 연대는 예를 들면 직유는 이제 2명에 한해서 학교당 2명에 한해서는 서류 기반 면접을 통해 가지고 가는 길이 있긴 합니다만 연대는 학종 우리가 논술을 제외한다라고 하면 사실 재시문 구술 면접을 무조건 통과했어야 되는데 이제 이 교과 전형은 없어졌다라는 걸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활동 수형 혹은 국제형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하게 되는 학종 면접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학종 면접에서 아마 어디서 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면접이 이제 올해 바뀝니다. 올해 바뀌는데 사실상은 이 바뀌는 유형에 대해서 우리가 뭐 따로 모의 면접을 제시를 하거나 이런 건 없기 때문에 추론을 해볼 수밖에 없긴 한데 그 우리가 이제 면접을 통해서 평가하려는 역량이 제시문 기반 학업 역량을 평가한다라고 이제 계속 해왔던 것이에요. 활동 우수형이든 국제형이든. 그런데 이거를 제시문 기반 똑같긴 합니다만 논리적 사고력 및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겠다. 그러니까 학업 사실상 이제 논리적 사고력이랑 이제 학업 역량이랑 어떻게 다르냐 이렇게 고민을 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 우리가 이걸 이제 약간 추론해 볼 수 있는 정보가 뒤쪽에 이제 문제를 넣어놓긴 했습니다만 애초에 이제 우리가 기회균형, 기회균등 이런 전형들에서 과거에 우리가 활동 수용에서는 학업 역량 면접이라고 표시가 돼 있었고 그 다음에 기회균등 전형에서는 제시문 기반으로 논리적 사고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한다라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2, 3년 정도 이제 면접을 이미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하고 비슷한 형식으로 나올 거라고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 있고, 작년에도 이제 기회균형 전형에서 이 오른쪽에 밑줄 친 그 평가 기준에 의거한 문제가 작년, 재작년 나왔기 때문에 그런 형식으로 이제 바뀔 수 있다라고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 있는데, 뒤쪽에 문제를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제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뭐 일반고보다는 외고 학생들이 많이 쓰는 전형이긴 합니다만, 이 수능 최저가 영어 1등급에서 이제 영어 2등급으로 하향이 됐습니다. 이거가 이제 뭐 올해 6월 모의고사에서도 그렇고, 영어가 이제 절대평가긴 한데 1등급 비중이 상당히 들쭉날쭉하죠.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뭐 10%대가 되기도 했지만, 사실 등급이 상대평가로 평가되는 과목과 별 차이 없을 정도로 상당히 1등급 맞기가 어려운 경우, 난이도에 따라서 오히려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1%가 나와도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이었나요? 대장님, 제가 이제 매년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이 영어 1등급을 맞추지 못해가지고 사실상 붙은 학생들이 우수수 떨어진 해가 작년이었나요? 작년인가요? 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우리 학원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학원 파이널 수업을 미리 신청을 하잖아요. 신청을 하는데 그 신청하고 사실상 최저를 맞추지 못하거나 이제 다른 학원으로 가거나 해가지고 일부는 오진 않습니다. 오진 않긴 하는데, 저희가 이 국제형 수업을 할 때 예약이 40명 가까이 됐는데, 실제로 사실 한 자릿수에서 상당히 적은 인원이 파이널 수업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최저를 맞추지 못한 거죠, 대부분 학생들이.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 우수한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뽑을 수 없는 조건 때문에 아마 학교가 이런 선택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영어 2등급으로 낮췄기 때문에 사실상 외고 학생이 지원을 한다면은 대부분 맞출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이제 영어 제시문이 하나가 포함이 됩니다. 국제형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 국제형에서의 영어 제시문이라는 것은 외고 학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읽기 어려운 정도는 아니고 길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길지도 않고, 제시문을 영어로 읽을 뿐이지 말을 영어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일반고를 서류 평가 단계에서 잘 뽑아주지 않는다라는 문제를 제외하면은 사실상 우리가 국제형에 맞는 역량을 충분히 갖췄다라고 하면은 일반고에서도 이제 지원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계속 변해온 거긴 합니다만, 논술 전형이나 이제 우리 위에는 파스를 가는 거고, 이제 UD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이제 변동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는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대도 이제 지금 고3하고는 상관이 없긴 합니다만, 우리가 이제 재수를 하게 되면은 반영이 되겠네요. 정시에 내신을 반영한다. 정시 인문사회 계열에서 사회탐구의 응시에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건데, 이거는 문과 학생을 위한 거기도 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정시에서 이과 학생들이 문과로 침공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회탐구를 응시를 할 경우에 이제 가산점을 준다라거나, 아니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고대 같은 경우에 교과 전형을 쓸 때 이제 학생부가 20%가 반영이 됩니다. 학생부가 20% 반영이 되는데, 그 경우에도 사실 세특을 엄청 잘 챙겨야 된다거나 이렇다라기보다는 교과 선택에 있어서 이 학생이 문과 학생인지 이과 학생인지를 보기 위해서, 교과 성적이 좋은데 이제 이과 학생이 문과를 쓰는 경우, 혹은 그 반대의 경우에서 성적이 1.0이라고 하더라도 그 학생을 예를 들면 공대를 뽑아놓으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거르기 위해서 사실상 교과를 반영하는 측면이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대. 지금 이건 구술 설명회이긴 합니다만 아마 관심이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일단 간단하게 넣어 놓았는데, 논술 전형이 올해 생깁니다. 논술 전형이 올해 생겨서 361명을 모집을 하는데 문과가 170명이에요. 저도 이제 이거는 좀 해보고 놀라긴 했는데, 우리가 이 논술 전형 몇 명 뽑는다라고 발표가 되는 걸 보면 문이과를 합쳐서 발표를 하잖아요. 합쳐서 발표를 하는데, 연대든 고대든 성대든 서강대든 논술 보는 메이저 대학 기준으로 보면 다 300명대, 300명 전후를 뽑는데, 그 연대든 서강대든 성대든 간에 문과 학생이 1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전체 모집 인원 논술 규모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문과를 상당히 많이 뽑아서 사실상 기회가 생각보다는 클 수 있다. 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 예를 들면 이제 자전 같은 경우에 고대는 이제 문과만 논술을 뽑아요. 문과만 논술을 뽑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이제 몇 명을 뽑는가는 사실 지금 논술 전형을 뭐 중심으로 고민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논술로 지금 뭐 고민하는 학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가장 붙기 쉬운 학교로 언급하는 3개 정도의 학교가 이제 이대하고 중대하고 외대 정도예요. 근데 그 학교가 논술로 가기 쉬운 이유는 다른 학교들은 전부 다 문과 100명 뽑는데 이대 같은 경우에는 여학생만 뽑죠. 그 다음에 중대 같은 경우에는 문과를 250명, 300명 뽑고 외대도 300명 가까이 뽑습니다. 근데 학생들은 논술을 쭉 순서대로 써요. 그러니까 이 학교 뭐 서성한 일을 쓴다 할지 아니면 중경외시를 쓴다 할지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쓰기 때문에 지원자의 풀은 거의 비슷한데 모집 인원이 2배, 3배가 되기 때문에 경쟁률이 3분의 1, 2분의 1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처음에 작년에 그 발표한 걸 보고 어차피 또 100명 뽑네 이렇다라고 하면 사실 가기 힘들지라고 생각했던 거에 비해서는 조금 기회가 열려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논술이 좀 쉽습니다. 쉽기 때문에 우리가 성대도 마찬가지긴 한데 논술이 쉬우면은 사실상 어느 정도 역량을 갖췄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좀 합격을 확실하게 노리긴 오히려 좀 더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사실상 제일 크죠. 고대에서 이제 학업우수 전형, 학종의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학우에서 이제 면접이 폐지되고 서류 100%로 선발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최저는 유지를 하긴 합니다만 우리가 이게 배수가 없어진다라는 것은 사실상 기회가 줄어드는 것. 내가 확실하게 붙을 수 있는 학생은 어차피 붙겠지만 그 경우라고 한다면 사실 성적도 매우 상위권이어야 되는 거죠. 매우 상위권이라고 하면은 서울대하고 연대를 좀 더 노린 학생들이 1차적으로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서울대에서 연대에서 이제 빠져주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긴 합니다만 일단은 서류 배수 안에 들고 면접 역량을 갈고 닦아가지고 합격을 한다라거나 아니면은 지금 이게 4, 8이긴 합니다만 좀 더 높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 사실 학우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를 맞추면 붙는 전형이긴 했거든요. 수능이 몇 년 동안 계속 어려웠기 때문에. 근데 수능 최저를 맞춘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서류 배수도 높기 때문에 사실 약간 고대를 상향으로 지원을 했을 때 붙을 가능성을 높여주는 전형이 이제 학업우수 전형이었는데 그 기회가 사라지고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정만 남았습니다. 계열적 합평, 뒤쪽에 설명할 부분만 남긴 했는데 계열적 합평은 이제 전통적으로 아마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긴 하긴 하겠습니다만 이제 일반고보다는 이제 자사 특목을 많이 뽑아주는 전형입니다. 실제로 뭐 합격생의 이제 분포를 본다라고 하더라도 거의 8할 정도가 이제 자사 특목, 그러니까 문과로 본다라고 하면 외국 국제고 학생이 좀 우선적으로 뽑힌 전형이기 때문에 일반고의 기회는 이 적극적으로 우리가 계적을 지원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아마 이 면접 폐지 때문에 의외로 이제 올해 지원이 약간 늘어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면접을 통해 가지고 이제 약간 보완을 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에 뭐 추천 전형에서의 뭐 변경은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유지되고 있는 기준이긴 합니다만 이제 학부든 학업우수든 논술이든 수능 최저가 있고 이 수능 최저는 4, 8 그러니까 학업우수 논술 전형이 의외로 기회가 될 수는 있다라고 했지만 사실 논술 보는 모든 학교 중에서 기준은 가장 높습니다. 4, 8을 맞춘다라는 거 4, 8을 맞춘 탐구를 상위 한 과목 보긴 합니다만 그 일반적으로 그 최저를 요구할 경우에 사합을 요구하는 경우가 없죠. 그러니까 보통 수학을 빼고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최저를 맞출 수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 상당히 뭐 모집 인원의 규모나 이런 것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논술이 이제 기회가 될 수 있다. 그 정도. 그 다음에 고대도 이제 수능 100% 전형도 유지하긴 합니다만 이제 작년부터 내신을 반영한 정시 전형이 있다. 그러니까 서영고 공통적으로 이제 정시에서도 내가 이제 혹시 재수를 고민한다라고 하면 학생을 다 버릴 수는 없다라는 것 정도는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뭐 내용적으로는 과목 선택이나 문이과나 이런 것들이지 뭐 채특에서 이제 탐구를 뭘 했느냐 이런 걸 평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너무 소홀하지 않게 정도를 고민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서연고 전체적으로 보면 서울대는 계속 해오던 방식을 유지하고 있고 연대에서 면접 전형이 폐지된 것이 있고 면접의 그 평가 유형이 바뀌었 하나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화루 국제형에서 우리가
그 학업 역량을 평가하는 것에서 제시문 기반 논리적 사고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한다라는 거 변했다라는 거하고, 고대에서도 이제 사실상 일반고 학생들이 학종으로 지원할 때 지원을 하는, 올해도 할 것이고 하는 그 학업부 수형에서 이제 면접이 폐지됐다, 이 정도로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까지 기준으로 칸이 훨씬 많았는데 많이 줄었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제시문을 기반으로 해서 그 면접을 치르는 것을, 그 제시문 기반 심층 면접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뭐 그 서류를 기반으로 해서 하는 면접이 이제 서류 기반 면접이라고 하고, 저희 구분이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이 수업에서, 이 설명회에서 중심적으로 다룰 것은 이제 제시문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학생이 미리 준비 시간을 갖고 준비한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면접을 보는 전형만을 남겨놓으면 이렇게 서연고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서연고만 있는 이유는 서연고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학생들,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이기 때문이 아니라 제시문 기반으로 심층구술 면접을 보는 학교가 서연고밖에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대, 서강대는 면접 없죠. 성대 같은 경우에 사범대를 쓰게 되면은 교직 면접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서류 기반 면접 플러스 교직, 근데 이제 학과가 2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해당이 안 되고, 그 다음에 한양대도 면접이 없죠. 이대로 가면은 종합 학종에서는 면접이 없고 오히려 교과에서 이제 면접이 있고, 중대 이하는 전부 다 이제 서류 기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약간 아주 일부 교대가 여전히 제시문 구술 기반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 우리가 메이저 대학 중에서 본다라고 하는 스카이만 제시문을 바탕으로 한 면접을 치른다라는 건데, 상당히 여기 일단 정리해 놓은 게 전형별 면접 시간인데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차이가 상당히 큰데,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30분을 준비해서 15분을 면접을 보고, 그 다음에 고대 같은 경우에는 21분, 원래 이제 학부는 12분이긴 했습니다만 21분을 준비해가지고 7분 동안 면접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대나 고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긴 준비 시간을 주고 그 다음에 면접을 상당히 길게 치른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연대가 이제 좀 특징적이죠. 연대가 준비 시간이 8분이다. 그리고 면접 시간이 5분이다. 라는 건데, 여기서 이제 아마 아시겠지만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연대는 녹화 면접, 녹화 면접이기 때문에 이게 똑같이 준비를 하고 뭐 펜을 가지고 종이를 가지고 본인이 연습한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면접을 치른다라는 건 똑같긴 한데, 우리가 이제 대면으로 치르는 서울대하고 고대, 물론 두 대학도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혼자 준비해서 태블릿 앞에 놓고 그냥 그 자리에서 보면서 이제 화면 보면서 녹화하는 면접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게 되고, 이제 신경 써야 될 부분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8분이라는 시간은 정말 짧습니다. 정말 짧아요. 우리가 이제 구술이라는 걸 크게 본다라고 하면은 문제나 제시문 자체는 논술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보게 되는 다르지 않게 되는데, 연대 논술 아마 찾아보셨으면 아시겠지만 120분 동안 봅니다. 120분 동안 보고, 이제 고대는 이제 분량이 좀 적긴 합니다만 80분, 대부분은 이제 90분에서 120분 정도 동안에 두 문제에서 많으면 네 문제, 연대가 워낙 많긴 합니다만 그 정도를 보게 되기 때문에, 사실 제시문 읽고 분석하고 생각하고 할 시간이 2시간이라고 하면은 1시간 넘게 생각을 해요. 제시문 몇 개 보고 질문에 맞게 뭐 이렇게 선 그어가면서 동그라미 쳐가면서 생각하는 시간이 1시간씩 갖게 되는데, 구술은 제시문 수는 비슷하고 질문 난이도도 비슷한데 준비 시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렵습니다. 직관적으로 바로 어떤 그 역량이 갖춰진 학생들이 제시문을 한 번 읽고 질문에 맞게 읽어내지 못하면 사실상 읽기 어렵고, 연대가 이제 이 8분을 유지해 온 동안에, 올해는 이제 자료가 빠지긴 합니다만 자료까지를 포함해 가지고 사실상 처음 본 학생은 8분 안에 다 읽지도 못하는 면접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이 바뀌는 부분에서 학생들이 조금 안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이 8분은 무척 짧다. 그런데 이제 서울대는 엄청 기냐 하면은 그렇지도 않아요. 저 30분 동안에 두 세트를 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평균 15분 정도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뭐 자료에도 실어놨습니다만, 학교가 밝히는 거는 뭐 우리가 이런 것들 단순 정답이나 이런 걸 보지 않는다. 뭐 연대 같은 경우에는 뭐 영어 제시문이 나온다. 실제로 영어 제시문이 하나가 나옵니다. 이 정도를 체크하면 되고,
서울대하고 연대는 실제로 이제 면접 같은 경우에는 평가의 세부 기준을 공개하고 있지는 않긴 합니다만, 고대는 공개하고 있어요. 이걸 본다라고 하면은, 계열적 합평에서 시문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은 분석력 오른쪽에 이 네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단 필요시 지원자의 학생부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뒤쪽에도 말씀을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그 서울대 직위원을 제외한다라고 하면은 서류 준비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면은 고대에서 묻지 않기 때문이에요. 단 확인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제가 한 10년 이상 지도를 하면서 서류 질문을 받았다는 학생은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이건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긴 합니다만, 오른쪽을 보시면은 결국은 우리가 이제 연대에는 변화하긴 합니다만, 면접 태도 10%를 제외하면은 다 이 세 가지가 하나의 얘기입니다. 제시문을 제대로 이해했고 연기하고 적용해서 이제 문제 해결을 하라라는 지시가 주어 있었기 때문에 해결을 잘 했느냐라는 것을 평가를 하게 된다라는 정도. 그러니까 사실상은 이제 서울대도 마찬가지고 연대도 마찬가지고 고대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는 분석적 사고력과 그걸 자신의 사고를 논리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가라는 걸 이제 평가하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문제를 보면서 실제로 이제 서연고 제시문 구술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좀 확인을 해볼 텐데, 앞쪽에서 넘어가긴 했습니다. 일단 체크를 하셔야 될 게, 상경 계열을 지원할 경우에는 이제 수학을 본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원을 할 때 그걸 반드시 지원 전에 내가 이걸 대비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가를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일단 뒤쪽에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이게 서울대 수학 문제예요. 30분 중에 반절 정도의 시간, 물론 그 수학 수업을 들으면 20분 정도를 쓰라고 말씀을 하시긴 합니다만, 15분 정도를 써가지고 풀어야 되는 건데, 이게 내용적으로 보면 말 그대로 어떤 창의 수학 이런 것이 아니라 수학을 잘해야 됩니다. 그냥 수학 기본 개념을 잘 말로 설명할 수 있는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수학에 어느 정도 자신이 있지 않으면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게 교수하고 대면해서 면접을 보는 거잖아요. 면접을 보기 때문에 내가 설명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설명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혹은 조금 다르게 이걸 설명하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이런 식의 질문을 하기 때문에 수학 역량이 없으면은 상경을 지원하는 것은 상당히 깊이 고민해 봐야 될 문제다라는 걸 일단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상경을 보게 되면은 사회과학하고 수학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학을 보는 것 중에 자전을 선택하게 되면 인문하고 수학을 보거나 이제 사회과학을 수학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 케이스를 제외하면 문과의 모든 학과들은 상경하고 자전을 제외하면은 인문학과 이제 사회과학 두 세트의 문제를 보게 되는데, 실제로는 이 두 세트, 그러니까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경계라는 게 상당히 모호합니다. 물론 이건 인문이야 할 수 있는 주제들은 있어요. 그게 이제 예술이랄지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빈출이 되는데, 그 주제를 제외하면 사실 뭐 그 어떤 엘리트주의의 문제나 민주주의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인문학에 나왔다, 사회과학에 나왔다 번갈아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사회과학만 본다라고 하더라도 인문학을 좀 공부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인문학을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같이 이제 대비를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 특히 제가 실어놓지는 않긴 했습니다만, 기출 주제를 쭉 모아놓고 테마 키워드를 뽑아본다라고 하면은 거의 이제 사실 오전 오후 해가지고 두 세트씩 나와요. 두 세트씩 나오는데, 매년 오전이든 오후든 인문학에서 두 번 중에 한 번은 거의 예술 주제가 나온다라고 보면 됩니다. 예술이 상당히 이제 서울대가 좋아하는 주제입니다. 그걸 이제 제가 그 의대 MMI도 그 면접 수업 같은 것들을 하게 되는데, 의대에서도 예술 제시문 되게 많이 줘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뭐 민주주의든 아니면 어떤 그 사회과학적인 주제를 주게 되면은 대부분 학생들이 서울대를 오기 위해서 이 자기 진로에 맞게 탐구를 하잖아요. 하다 보면은 특히 관심이 있어서 깊이 들어가 본 주제들이 나오게 되면 사실상 어떤 학생들의 배경 지식 같은 것들이 걸리게 되는데, 물론 예술 관련 학과가 문과에도 이제 미학과 같은 경우에는 예술 철학을 다루기 때문에 있긴 합니다만, 뭐 거의 모든 학생들이 가장 별로 관심이 없고 다뤄보지 않은 주제가 예술 주제죠. 예술 주제이기 때문에 예술 제시문을 주고 그걸 질문에 맞게 요리하는가를 보면 그 학생의 역량이 보인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대 학생들 다 성적 좋고 이런 건 알겠어 라고 하는 학생들한테 예술 제시문 보고 요약해보라, 이런 걸 시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으로도 이제 볼 수 있을 텐데, 이제 예술 관련 주제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고, 그리고 문제와 이제 제시문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뭐 연대도 좀 짧아지긴 했습니다만, 제시문도 짧고 질문도 간단한 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려운 이유는, 고대도 대면 면접이고 서울대도 대면 면접이긴 합니다만, 고대는 뒤쪽에 말씀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질문을 하지 않아요. 학생이 얘기하면 끝납니다. 근데 서울대는 그 본인이 15분을 절대 얘기할 수 없어요. 일단 내용적으로 질문이 간단하기 때문에 학생이 얘기하는 시간은 인문 사회과학 합쳐서 길어봐야 그 15분 중에 반절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뭐냐? 계속 질문입니다. 질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제시문 대여섯 문장, 그 다음에 질문도 나 어떻게 다른지 말해보라 이 정도여서 한 2분 얘기하면은 그 다음 질문 가지고 내가 2분을 답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 사고력이 그 다음에 답변하는 것에서 이제 학생들의 편차가 많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서류 준비를 고대에서 묻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묻긴 합니다. 묻긴 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 학생부를 마무리를 하면서 잘 고민을 해보셔야 될 부분인데, 시간이 남으면은 제시문 기반 면접에 대한 추가 질문을 던지는 거지, 시간 남는다고 갑자기 지원동의 묻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서류 질문을 받는 학생들이 있는데 비중으로 보면 10% 이하라고 보이는데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 학생들이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류 평가를 할 때 기재된 게 모호한 거예요. 이게 엄청 좋아 보이는 것도 같고 이렇게 해석하면 사실 되게 별거 아닌 활동 같기도 하고, 그래서 서류 평가에 세모를 쳐놓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을 미리 질문을 뽑아놓고 그 학생들에게만 질문을 던지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준비를 할 필요는 없지만, 내가 이제 엄청 어려워 보이는 걸 잘 포장해서 써놓은 경우에 약간 답변을 일부, 그러니까 막연하게 뭐 지원 동기 이런 걸 준비할 필요는 없고 서류 활동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 두실 필요는 있다. 이 정도를 보면 됩니다. 이게 이제 사실 예전에는 제시문 2개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3개 정도로 늘어난 추세이긴 합니다만, 질문은 일반적으로 2개고 질문도 한 줄로 대부분 짧죠. 그리고 제시문 하나하나가 제시문을 잘못 읽어서 문제를 못 푸는 경우는 없고 대부분 쉽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15분 동안 생각을 하는 거죠. 15분 동안 생각을 해서 질문이 뭐 유의할 점, 가나 입장을 비교하라. 그 다음에 뭐 다 화자를 만났을 때 가나가 어떻게 다 입장에 대해서 이제 반박할지 변호할지 논해보라 라는 거고, 오른쪽에서는 위에 사례, 그 다음에 이 사례가 아닌 글을 주고 가나의 저자가 시장과 자유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설명하라. 그리고 가의 어떤 사건 논의에 대해서 나 저자는 어떤 입장을 취할지 설명하라. 이런 식의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학생의 실제 면접을 본 것은 이제 복원하는 과정인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이 오른쪽에 있는 그 문제입니다. 저자와 시장과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1번, 2번 연이어서 말해보라 라고 하니까 답변하겠습니다 하고, 가는 이렇게 주장한 반면 주장합니다 하고 이제 부연 설명을 하고, 이를 답변하겠습니다 하고, 위에서 답변 드렸던 것 같이 나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가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할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보면 이거에 맞게 답변을 한 것처럼도 보이죠. 그런데 정확하게 보면 좀 다릅니다. 우리가 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사례를 나중에 이제 그 자료에도 실려 있으니까 읽어 보시면 되긴 합니다만, 우리가 이제 사실상은 뭐 2번 문제에 대한 추가 질문이긴 합니다만 1번 같은 경우도 이제 수업을 통해서 다듬어진 학생은 이런 식으로 답변하지 않습니다. 문제 1번에서 가는 이렇게 주장하고 나는 이렇게 주장한다라고 말했지만, 질문은 가의 주장과 나의 주장을 대비해서 설명하라는 것이 아니라 가는 사례에 대해서 어떤 그 전개 과정을 말하고 있는데, 가의 저자가 시장과 자유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재정리해서 말을 해줘야 되는 거죠. 사실 내용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상황을 주고 그걸 반박할 수도 있는 거고, 상황을 주고 그걸 옹호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거기 때문에 질문에 따라서 그걸 맞게 정확하게 워딩을 처리하지 않으면 정반대로 얘기하는 경우도 학생들이 상당히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수업에서 체크를 하긴 합니다만, 이번 답변 구조를 보면 나 저자의 주장을 반복한 다음에 따라서 가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질문을 다시 보면 이 사건 논의에 대해서 나 저자는 어떤 입장을 취할지 설명하라.
그러니까 사실상 사건, 즉 상황 자체하고 사건에 대한 논의 과정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주변에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런 것들하고 이 상황, 뭔가 정부가 메카시즘 얘기입니다. 메카시즘 얘기인데 그 어떤 우리가 빨갱이를 색출한다는 명목하에 예술인들을 탄압하고 거기서 이제 누군가 살아남고 이런 내용들에 대한 거하고 사실상은 그 상황 자체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답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부분도 있는 거죠. 면접관의 첫 번째 추가 질문은 가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설명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번 답변에 뭐가 없냐면 1번 답변을 학생이 가 저자는 이렇게 주장합니다라고 하고 끝냈죠. 물론 부연 설명이 있긴 했습니다만. 그런데 2번 답변을 시작하는데 우리가 나 저자가 입장을 취해야 되는 대상은 가의 상황이에요. 가의 상황인데 학생이 한 번도 정리하지 않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나의 주장만 다시 반복한 다음에 이렇게 판단할 것이다 라고만 얘기하니까 뭐 일종의 단계를 하나 빼먹은 거죠. 빼먹었으니까 그걸 얘기해봐라라고 하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 같냐라는 질문을 다시 던지죠. 이 말은 앞에 답변이 기대한 답변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경험적으로 보면 사실 많이 준비를 해야 되긴 합니다만 역량이 있으면은 보정할 기회가 있다. 그러니까 문제를 잘못 읽고 방향을 잘못 잡은 경우에도 약간 틀어줘요. 이 학생이 우수한 학생인지를 보고 싶은 것인지 연습을 실제로 많이 했는지 아니면은 말을 잘하는지 이런 걸 보고 싶어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서울대는 사실상은 드물긴 합니다만 정말 준비 안 한 학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 파이널 수업에 심리학과하고 경제학과 쓴 학생 한 명 한 명이 그 수능 끝나고 처음으로 면접을 이런 걸 해본 학생이 저희 파이널에 왔는데 둘 다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준비하지 말라는 건 아니긴 합니다만 이게 역량이 있으면 어떤 기술적으로 좀 다듬어지지 않아도 이 학생이 사고력이 있는지를 검증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인즉슨 뭐냐? 연고대는 이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연대는 내가 녹화하니까 질문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고대도 뒤쪽에 말씀드리겠지만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상은 연습을 많이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결국은 그 다음에 어떤 질문을 받을지 내가 뭐 애초에 사고력이 엄청 뛰어난 학생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질문을 던져봐 그렇구나 하면은 학생들이 답변은 제대로 다 합니다. 추가 질문을 던지면. 하지만 처음부터 그걸 생각해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의 대응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질문은 없었는데 둘이 대비되는 입장이니까 어떤 입장에 동의하는지 이런 것들은 잠깐 생각을 해보면 예측을 해볼 수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 과정, 이 상당히 긴 30분을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서 추가 질문에 잘 대응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물론 뒤쪽 답변이 좋지는 않긴 합니다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연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까지 문제를 굳이 우리가 그걸 바탕으로 연습을 하진 않겠습니다만 제일 어려웠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만 짧은 것뿐만 아니라 제시문도 가장 길고 제시문 수준도 난해했고 그 다음에 자료 해석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웠는데 우리가 그 논리적 사고력과 의사소통 능력으로 변화했는데 그 기준을 이미 활용했던 것들을 본다면 분석적으로 이제 명확한 답변을 학과 지식, 사회교과에서 이제 반복되는 주제를 실제로 사용하긴 합니다만, 사례를 보고 이제 그게 어떤 개념인지를 떠올리게 하는 방식이에요. 직접적으로 그 개념을 주기보다는. 예를 들면은, 작년, 재작년 문제가 어떤 게 있었냐면, 우리가 이제 코로나 거치면서 키오스크 사용이 많이 활발해졌잖아요. 활발해졌는데, 누구는 너무 편하다라고 반응하고, 누구는 너무 불편하고 있어요. 그걸 주고 이게 어떤 문제인지 얘기해봐라 라는 건데 그게 모두가 학생들이 전부 다 들어서 알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술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그걸 빨리 캐치를 해가지고 잘 사용하는 사람하고 그 기술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하고 어떤 격차가 발생해서 실제로 그게 어떤 경제적 격차로 이어지고 이런 문제를 우리가 사회교과에서 실제로 정보격차라는 용어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연습을 해보면 그 용어를 추론을 해서 이제 답변을 하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전 문제라고 하면 정보 격차에 관한 것을 설명하는 제시문을 주는 거죠. 근데 그런 거 없이 사례들을 주고
이 현상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문제점이 뭔지 생각해보고 이런 식으로 약간 그 추론을 좀 더 많이 해야 되는 분석적으로 딱딱 떨어지는 답변을 하기보다는 전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평가하는 경우들이 좀 늘었다라는 건데 그 방식에서 이제 작년 문제가 이제 최근에 공개가 됐는데 그걸 보면은 실제로 이제 3자 비교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인데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제시문 가나다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그 다음에 제시문 라에서 사람과 동물이 다른 전략을 쓰는 이유를 다 내용과 연관지어 설명하시오. 이게 이제 학업 역량이랑 뭐가 관계가 없고 논리적 사고력과 무슨 관계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 결국은 이게 우리가 다 정도를 제외하면 가도 사실 사례고 나도 사례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어진다라고 보는 거죠. 여기 이제 음모론이라는 키워드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전혀 다른 영역을 다루고 있지만 세 개를 묶어가지고 한번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보라라는 거죠. 이게 의외로 분석적으로 접근하는데 익숙한 학생들한테는 좀 더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2019년 이전에 연세대 논술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수리가 생기기 전에 연세대 논술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하고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 논리적 사고력을 평가한다라는 거, 의사소통 능력이라는 건 녹화 면접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뭐 사실 추가 지문이나 이런 것으로 검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얼마나 앞에 의사소통 능력보다는 논리적인지 학생이 논리적으로 문제를 접근할 수 있는지를 좀 중심으로 보겠다라는 의도가 강하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재작년 문제까지도 사실 되게 쉬워 보이지만 엉뚱한 얘기를 하는 학생이 많았고 작년 문제를 아마 올해 풀려본다라고 하더라도 학교의 의도로 추론할 수 있는 부분하고 반대의 키워드를 제시하면서 이제 접근하는 학생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가 없어진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긴 합니다만 여전히 이제 준비 시간은 8분으로 발표가 됐고 이거 사실 학생들 기준으로 보면은 읽으면은 8분 끝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대비하느냐. 그러니까 연대는 재작년에 항상 한 얘기가 뭐냐면 내가 이제 연대를 메인으로 준비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연대만 준비해서는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서울대를 해보면은 내가 했을 때 비운 부분을 추가 질문을 통해서 메우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고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되게 그 좋은 연습용으로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고대는 이 연대의 활동후 수용, 올해 예상되는 활동후 수용이 예전 논술하고 비슷하다라고 했는데 고대는 아마 다른 설명회 가셔도 똑같은 말씀을 들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고대 면접은 모두가 말로 하는 논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논술하고 너무 똑같아요. 사회교과에 반복되는 주제들을 바탕으로 가나 비교시키고 그 다음에 나를 바탕으로 사례 평가하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근데 준비 시간도 길고 말하는 시간도 길죠. 이걸 좀 더 긴 시간 동안에 깊이 사고를 해서 서울대나 고대에서 요구하는 수준으로 문제를 여러 번 해결해 봐야만이 사실 그걸 직관적으로 어떤 헤매지 않고 연대에서 요구하는 수준이 낮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를 짧은 시간에 해소하기 위해서는 내가 8분씩의 준비하는 것만 반복해서는 깊이 분석을 해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15분, 20분씩 길게 분석을 해서 연습하는 것들을 반복할 때 연대의 변화에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바뀌기 전에 활동 모습입니다. 딱 봐도 어렵죠. 이 제시문이 엄청 길지 않긴 합니다만, 이 제시문 나 자료 해석도 사실 어렵고, 라도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 이 두 개 A, B, C, D 사실 나눠진 자료 안에 변수도 여러 개 들어있기 때문에, 이 자료 해석의 정답은 있습니다. 정답은 있는데, 이걸 1, 2분 안에 하긴 정말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자료 해석을 장악하지 못하면 어려웠습니다. 합격이 어려웠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변했다라는 거고 이게 이제 작년을 제외하면은 제시문 수나 구성은 비슷하긴 합니다만 저 고른 기회 전형이 논리적 사고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는 면접이었습니다. 여기도 본다라고 하면 주제가 문화상대주의예요. 뭐 개고기 식용 문화에 대해서 문화상대주의적인 입장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어떤 그 인도의 사례를 들어서 문화상대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다해서는 그걸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어렵지 않죠. 학생들한테도 어렵지 않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걸 단순하게 접근하면 마지막 문제를 답변하기 좀 어려운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요즘 학생들이 좀 한자 세대가 아니고 뭐 그런 측면도 있고 선택 과목도 있고 합니다만, 달을 참고해서 이제 순장 또는 식인 문화에 대해서 나의 입장, 즉 문화상대주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답변해 보라고 하는데, 이거 연습을 시켜보니까 순장을 전혀 몰라서 엉뚱한 답변을 하더라고요. 이제 뭐 신하들 같이 묻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장하면 안 되죠. 뭐 우리가 그 문화상대주의 인정한다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 죽여가면서 묻는 걸 우리가 인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식인문화. 우리가 식인문화를 단순하게 사람 죽여가지고 먹는다라고 생각하면 인정하면 안 될 겁니다. 보편적인 인권의 관점에서.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문화상대주의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 어떤 식량이 부족한 부족이나 이런 데서 이미 죽은 사람, 우리 뭐 그런 뭐 무죄 판결 받은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배에 대해서 표류를 했을 때 우리가 죽은 사람의 시신을 먹고 살아남았을 때 인정했다는 케이스나 이런 걸 생각하면 너무 단순하게 안 된다 안 된다 하고 끝나거나 이럴 수만은 없는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고, UD는 제가 이제 뒤에 설명할 부분이 아니라 따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UD 같은 경우에는 이게 두 문제 중에 한 문제예요. 두 문제 중에 한 문제. 두 문제 중에 한 문제인데, 이거를 영어로 읽고 질문도 영어고 답변도 이제 영어로 하게 됩니다. 이거는 실제로 영어 구사 역량하고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UD를 좀 전문적으로 대비를 따로 하실 필요가 있고, 근데 이제 내용적으로는 주제나 아니면 뭐 여기 해석해보면 뭐 맹자, 공자 이런 것도 나오고 똑같습니다. 주제 자체는 똑같지만 이게 순수하게 영어로 진행되기 때문에 좀 다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건 참고로만 넣어놨는데 자료에 넣긴 합니다만, 연대 논술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연대 논술은 지금까지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건 이제 이해를 하실 필요 있어요. 고대는 좀 기회를 생각해 볼 수도 있긴 합니다만, 연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구성 자체가 영어 제시문이 있고 그 다음에 수리 문제가 있고 자료 해석이 있습니다.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건데 시간이 가장 긴 면접 논술이긴 합니다만, 제가 이제 논술 입시 자료를 찾아보면은 연대 논술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가 추합이 돌지 않는다는 거예요. 추합이 안 돌아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잠깐 생각을 해보시면 될 텐데, 지금은 모든 문과에서는 무조건 대학이죠. 학과가 아니라 대학입니다. 그러면 서울대를 붙은 어느 학과를 붙었든, 연대를 경영을 붙었다라고 하더라도 서울대를 붙은 모든 학생은 서울대에 갑니다. 연대에 붙은 모든 학생이 거의 고대를 가지 않고 연대를 가고, 이런 상황에서 수합이 논술에서 평균 1년에 두세 명밖에 안 돌아요. 그럼 뭐냐면 연대 논술 붙은 학생 중에 서울대 붙은 학생이 없다는 거죠. 왜냐? 그 서연고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논술을 제대로 준비를 하지 않고 그냥 써볼 뿐이에요. 써볼 뿐이고 엄청 어려운 논술이고, 논술 하나하나 고대가 생겼기 때문에 조금 달라질 수 있긴 합니다만, 내가 어차피 성대 이하는 논술로 안 써 라고 하면은 이걸 합격할 정도의 역량을 갖추려면 엄청난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시험 전에 일주일 준비하고 보러 간다는 거죠. 지금까지 안 했다라고 하면 결국 원서 넣자마자 시험 봐야 돼요. 이거는 사실상 연대 논술은 뭐 내가 서연고 카드가 남아서 쓰는 것은 어쩔 수 없긴 합니다만, 사실상 합격을 노리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논술을 한 3개 이상 쓰면서 뭐 서울대, 고대 그리고 성서 중에 하나 정도 쓰면서 매주 정말 수업 한 번 듣는 것 이상으로 지금부터 기말 끝나고부터 엄청난 시간 투자를 해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뭐 안 된다라는 건 아닙니다. 안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정말 어려운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고대 궤적은 이제 논술과 비슷하다라는 거의 할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서울대에서는 추가로 이걸 이제 우리 학과 진로하고 연결해봐라 이런 질문을 추가로 던진다라고 하면, 고대는 이제 질문이 3개 이상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문제 자체에서 뭐 그런 분석한 주제하고 우리 진로하고 연계해봐라 이런 것들이 이제 자체 질문으로 주어질 때도 있다라는 정도의 특징이 있고, 자, 실제로 모든 학생한테 물어도 똑같이 들은 게 이겁니다. 면접이 6분, 학우는 6분이었고 7분이에요. 그러면 내가 2분을 얘기할 수도 있고, 학생들 실제로 처음 연습하고 하다 보면은 다 2, 3분밖에 얘기 못 합니다. 그런데 2분을 얘기해도, 3분을 얘기해도, 4분을 얘기해도, 6분을 얘기해도 질문은 딱 하나. 더 하고 싶은 말 있나요? 이거 하나예요. 없죠.
그거에라도 이제 답변을 대응하기 위해서 뭐 이제 포부 정도 밝히고 나온다라거나 이 정도가 일반적이긴 합니다만, 내가 2분 얘기하면 면접이 2분에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알면 뭘 해야 되느냐? 궤적을 쓰게 되면 무조건 6분 이상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6분대의 감을 가지고 말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고대가 생각보다는 예전에는 기준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2021년 이후로 이제 평가 기준을 상당히 상세하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뭐 이렇게까지 한단 말이야 싶을 정도로 평가 기준이 엄청 세세합니다. 비교를 시켜놨는데 가나 비교를 하라고 하고, 공통점을 3개 답변하면 우수, 2개 답변하면 보통, 이런 식이에요. 이걸 답변해야 된다. 그러니까 상당히 학교가 요구하는 게 전체적으로 잘 읽어냈다가 아니라 세세하게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세세한 기준에 맞춰주게 꼼꼼하게 분석해서 논술 천자 쓰듯이 그렇게 답변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아하는 주제가 있긴 합니다. 과학기술 되게 좋아요.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나타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뭐 우리가 뭐 로봇의 문제나 아니면은 어떤 핵 개발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거의 매년 돌아가면서 나올 정도로 좋아하는 주제가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사회과 기본 개념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정도고, 문제는 실어놨으니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모의가 이제 2개 나왔어요. 고대 같은 경우에는 형식은 똑같은데 일본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일종의 분류 문제이고 자료 해석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시간을 생각하면은 제시문 난이도나 아니면 자료 분석의 난이도 자체는 높지 않긴 합니다만, 면접 논술 시험 시간 자체가 80분은 상당히 짧고 1400자이기 때문에 적응을 하는 데는 쉽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사고력이 있는 학생이 연대만큼의 많은 준비를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이제 수능 뒤에요. 수능 뒤이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이제 우리가 정시를 보지 않는 학생, 정시가 이제 최저를 맞추는 것 외에는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논술을 10월까지 계속 해준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수능 끝나자마자 바로 보기 때문에, 만약에 보게 되면은 준비 없이 보게 되면 어려운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수능 최저에 문제가 없으면서 좀 시간을 투자할 수 있으면 합격을 좀 노려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가 이제 제가 서연고 신층 구술 면접에 대해서 좀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린 거고, 지금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느냐인데, 뭐 작년까지는 정규반을 이제 2명 선생님들이 맡았어요. 2명 선생님들이 맡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하고 이제 다른 선생님하고 토요일반, 일요일반으로 해가지고 정규반을 2개를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인원 제한이 2명 선생님이 있을 때보다는 있긴 합니다만, 이제 정규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기본기부터 해서 서연고를 특정 대학을 우선한다라기보다는, 물론 서울대가 중심이긴 합니다만 전체를 다루는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수업에서는 뭐 첫 시간에 얘기를 시작하는 게 결국은 연대의 바꾼 기준에서도 가장 두드러지는 키워드가 이제 논리적 사고력이었잖아요. 논리적 사고력인데, 이거가 학생들이 약간 오해하고 그냥 혼자 생각을 해보거나 아니면 학교를 통해서 준비하거나 했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서연고에서 가장 중요한 건 논리적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논리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업을 하게 되면 첫 시간에 계속 이 얘기만 하긴 합니다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환경 문제를 주고 환경 문제를 쭉 다루게 한 다음에 마지막 문제에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라 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라고 하면 학생들은 계속 구체적인, 내가 이제 뭔가 환경 문제에 대해서 탐구 안 해본 학생 없잖아요. 그죠? 어느 학과를 가든 간에 1, 2, 3학년 동안 전부 다 그 주제에 대해서는 탐구해본 경험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들었던 것들, 준비했던 것들을 떠올리면서 아주 이런 거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상당히 구체적인 얘기들을 모든 학생이 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답변했을 때 평가를 제대로 받기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논리가 필요합니다. 문제 해결이라는 건 우리가 모든 사회 현상이라는 건 인과관계의 세계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제거해 주는 것이 문제 해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 해결의 논리를 제시한 다음에
그 논리를 그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방향성에 맞는 구체적인 대안을 생각해 본 다음에 그 대안이 해당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는지까지를 설명하는 것이 논리적인 답변이에요. 그런데 학생들은 해결방을 제시하라고 하면 방안만 얘기한다. 방안만, 그러니까 답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답만 구체적인 것만으로는 평가를 받지 못한다. 서울대에서 그렇게 답변하면 추가로 물어봐 주겠죠. 근데 연대에서는 논리적이지 않네. 고대에서는 추가 질문 없으니까 논리적이지 않네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가장 중요한 건 이유, 내가 이렇게 답변한 이유를 잘 제시하는 게 평가의 핵심인데 그 부분을 잘 익혀나가도록 대비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수업은 일대 여러 학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제가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제 수업이 크게 봤을 때는 둘로 구분이 되는데 처음에는 제가 문제를 풀어주고 뒤쪽에는 학생들이 푼 것을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풀어줄 때도 이제 제가 일방적으로 설명하기보단 질문을 해가면서 토의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이제 그 우리가 대학별로 결국 우리가 수업을 3시간으로 봤을 때 뒤 타임의 방식이 저희 학원에서는 좀 몇 년 계속 유지를 해오고 학생들한테 이제 성과를 내고 있는 부분이 어떤 학원들을 가게 되면 대학원생들이나 아니면 서울대 학부생들을 불러가지고 1대1로 연습을 시켜주는 학원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1대4로 연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학생이 똑같은 문제를 답변을 하는 거예요. 답변을 하는데 뭐가 차이가 있냐면 다른 학생의 답변을 듣는 거죠. 저하고 학생의 피드백이 진행되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본다는 겁니다. 다 똑똑한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나보다 나으면 그걸 본인 걸로 만듭니다. 학생들이.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학생의 답변을 들어보고 물론 순서 바꿔가면서 이걸 싫어하는 학생들도 있긴 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가장 많이 도움이 됐다라고 하는 내용이 저희 수업 중에서 이제 다른 학생의 답변을 들어볼 기회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단은 12강으로 개설이 되긴 합니다만 실제로는 연장이 됩니다. 학생들이 이제 10월 말까지 대부분 준비를 하기 때문에 몇 강 연장이 되긴 합니다만 3번 정도 실전 모의 면접을 1대1로 하고 이제 평가지 줘가면서 그렇게 녹화까지 해가면서 하는 방식이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새로 만든 작년에도 이미 운영을 했습니다만 그 주말에 정규반이 있고 평일에 이제 하이브리드 반이라는 명칭을 붙이긴 했습니다만 이 수업 같은 경우에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1대1이에요. 1대1인데 이렇게 중간에 제가 강의를 합니다. 중간에 제가 강의를 하고 아무래도 1대1이기 때문에 4명으로 마감을 하게 되는데 학생마다 학원에 있는 시간이 다른 겁니다. 앞쪽에 오는 학생은 준비해서 면접한 다음에 강의 듣고 가는 거고 어떤 학생은 강의 시간에 와서 뒤쪽에 준비해서 면접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강의에서는 좀 더 일반적인 주제나 아니면 유형에 대한 얘기를 하고 학생이 나는 이제 서울대만 연습하고 싶어요 혹은 고대만 연습하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학생의 요구에 맞게 좀 그 1대1 수업 위주로 진행이 되는 거고 이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 오는 학생은 한 반당 4명으로 마감이 되지만 비대면 수강도 가능합니다. 비대면 수강도 가능한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고 이건 이제 평일에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건 뭐 이례적인 거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사실 서울대에 실제로 4대를 지원하게 되는 경우에는 4대 이제 면접이 100점이라고 하면은 40점이 교직 면접이에요. 교직 면접인데 그것도 재시문 구술 면접이고 15분 준비를 해가지고 15분 동안 면접 보기 때문에 대비가 필요하긴 합니다만 어렵진 않습니다. 제가 교직 수업을 파이널에서 하긴 합니다만 이제 상당히 그것 때문에 그거 잘 봐서 붙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냐면은 교직에서 요구하는 건 이제 우리가 뭘 요구하는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앞에 일반 전형에서는 논리적으로 딱 떨어지는 걸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교직 적성 인성 면접 그것까지 보고 성적도 본 다음에 왜 그걸 보겠어요? 선생님 다음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둥글게 말하는 화법이나 아니면 균형 있는 사고나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한다면 좋기 때문에 그걸 한번 4대 지원하기 전에 체크를 해보고 싶다라거나 아니면은 정규반을 듣거나 뭐 이런 과정에서 1대1로 한번 좀 보완을 하거나 이제 그 체크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문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연구대는 예를 들면 내가 학종 뭐 제시문 기반을 보지만
서울대나 다른 학과에서 이제 서류 기반을 대비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3시간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정규반 기준으로 해서 하이브리드 기반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게 3시간을 우리가 수능 끝나면, 아니 수능이 아니라 기말고사 끝나면 물론 정시를 보는 학생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면접에 엄청난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면접 어려워요. 그리고 학생들 못하지만 많이 한 만큼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업에서 제가 문제를 풀어주고 그 다음에 시켜봤는데 잘 못하고 하는 데서 끝나는 걸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문제 혹은 다 같이 연습해 봐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과제를 그러니까 15분 정도만 투자하면 되긴 합니다만 과제를 줍니다. 과제를 줘서 그거를 저희가 이제 공통으로 저희 인문구술팀에서 운영하는 카카오톡 채널이 있어요. 개논비 연구소라고 검색을 해보면은 있는 곳에 이제 학생들이 피드백 요청을 올리면 과제를 올리면 이런 식으로 동영상으로 올리면 올려도 좋고 아니면은 파일을 올려도 좋고 이런 식으로 올려줬을 때 아무래도 직접 대화를 하면서 문제를 지적할 때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개선 방안 같은 것들이나 아니면은 지적 같은 것들을 포함해서 이제 연습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선생님들은 다 이제 그냥 논술 구술의 기법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다 이제 학생부 관리랄지 입시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 카카오톡 채널이 1대1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학생은 내 질문, 내 창을 못 보지만 선생님들은 모든 학생을 볼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뭐 입시나 이런 거에 대한 질문 같은 것들을 던져준다라고 하더라도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간단하게 저희가 이제 사용하는 자체 교재들인데 일단 이거는 저희가 2015년 이후에 모든 서연고, 대시문 구술 문제를 매년 이제 업데이트 해가지고 올해 건 아직 편집 중이긴 합니다만 이걸 기본 교재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이브리드 반에서 약간 자습 시간이 있거나 아니면은 1대1로 실전 연습을 할 때 날지 이제 읽어볼 자료들을 저희가 따로 주요 주제들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첫 시간에 사용하는 그 논리적인 사고와 그 제시에 관한 교재.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서울대 해제를 저희가 쓴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인터넷 찾아보시면 판매하는 것도 있는데 그거 유료로 구매해보면 정말 엉망인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저도 그걸 느껴요. 뭐 10년 넘게, 10몇 년 동안 지도를 했지만 혼자 볼 때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구술팀 선생님들이 회의 4명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면서 이거 15분짜리 문제죠. 15분짜리 문제인데 서너 시간씩 싸워가면서 만든 해제예요. 해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대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은 오류 없이 학교에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자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서울대의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 수업을 한 주에 해제를 제공을 한다라는 거고 이거가 중요한 게 이제 선생님들이 문제를 풀어가는 사고 과정을 쭉 따라가면서 정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사실 저희가 이걸 유료로 이제 건당으로 인터넷에 팔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상당히 이제 완성도 있게 저희가 잘 준비를 해가지고 갖춘 자료이기 때문에 이제 이 수업에서 상당히 중요한 교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저희가 수업을 실제로 신청하고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많은 인원이 있지는 않습니다. 학원에 이제 스카이 구술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그 논구술만을 전문으로 하는 학원이기보다는 입시 전반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논구술 수업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학생부 관리가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일입니다. 학생부 관리나 이전에는 자소서 같은 것들을 중심으로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아무래도 구술하면은 떠오르는 몇몇 학원. 근데 저도 이제 예전에 있었던 학원이 이 논구술 엄청 좀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좀 많이 죽었죠. 현학전 논술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스카이 서울대 서울대 면접하면은 150명씩 오고 그 다음에 연세대 논술반만 300명씩 있고 그랬습니다. 그 학원이. 그런데 이제 선택하는 학원만 좀 선택하죠. 근데 저희는 입시 전반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다 이제 논구술에 대해서 오래 해오시고 큰 학원에 있으셨던 선생님들도 많긴 합니다만 이게 기본적으로는
많은 인원으로 운영되진 않아요. 정규반 같은 경우에도 선생님 2명이 들어갔을 때 기준으로 15명 이 정도로 유지가 되고, 파이널을 간다라고 하더라도 10명 전후 이 정도로 계속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큰 학원에 있을 때도 느낀 것이긴 합니다만, 이제 그 학원 선택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학원 선택이라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면접이라는 것의 중요성, 그게 어떤 면에서는 뭐 우리 여기저기를 들어보시는 것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맞는 학원인지를 잘 판단을 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술 같은 경우, 논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채점하는 수학 문제처럼 채점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력이 늘고 있다라는 것을 사실 검증하기가 쉽진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자료에서 서영고 문제들을 딱 보신다라고 하면 설명하라라는 지시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설명하라는 지시가 있는데, 제가 예전에 10년, 7, 8년 이상 몸담고 있던 전에 학원에서도 설명이지라는 정도지, 거기 있는 수많은 선생님들이 설명이 뭐지라는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저도 마찬가지로 가르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아니긴 합니다만, 지금 한 분 선생님이 올해 좀 건강이 안 좋아서 빠지시긴 했습니다만, 이 철학을 전공하신 선생님들이 여기 많아요. 많고 하다 보니까 학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논리적인 체계 같은 것에 대해서, 교재나 아니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하기 때문에, 저도 예전에 가르치는 것보다 좀 더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데 있어 이 팀에 한 7, 5, 6년 이상 있으면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마 좀 많은 학생들이 선택하지 않는 학원을 선택하는 게 좀 불안감을 느끼실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전부 다 큰 학원에서 잘 가르치다가 이 학원에서 입시까지를 겸해서 맡고 계신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좀 그런 고민들 없이 학생들을 선택을 해주시면은, 실제로 이제 작년이나 계속 가르쳐온 경험에서도 학생들이 이제, 물론 맞지 않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좀 다 시켜보는 걸 싫어하는 학생들도 있고 하긴 합니다만, 그걸 통해 가지고 성장을 해서 얘가 이렇게 해서 붙다니라는 그런 경험들을 안겨주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보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상담실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회는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고, 혹시 지금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괜찮으시면 질문하실 게 있으면 좀 질문을 해주시겠습니까?